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 성격의 부적응, 부적응적인 성격에 대한 개념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부적응이란 원초와 이드, 그리고 자아, 그리고 초자아 사이의 불균형으로 리비도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해 긴장이 생기고 그 긴장, 달리면 욕구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원초와 자아 다, 원초와 자아,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아, 에고, 그리고 초자, 슈퍼에고 둘 다 원초와 이드로부터 분화되어 나온다 했습니다. 자아는 그 구강기, 항문기, 그리고 초자는 남근기라 해서 그러한 발달 단계, 즉 프로이드가 구분한 발달 단계에서 각각 분화,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라는 것은 그 이드의 그 욕구 충족이 어떤 신체 부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드 원초와는 바로 추동, 즉 욕구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추동이 있는데, 그러한 추동을 성적 추동, 또 다르게는 삶의 추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성적 추동 또는 삶의 추동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서 바로 이드로부터 분화된 에고, 초자, 그리고 슈퍼에고와 이드 사이에는 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이제 그 욕구, 긴장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쾌락 원리에 따르고, 초자 슈퍼에고는 도덕 원리에 따르는데,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에서 자아가 현실 원리에 따라 그 이들의 추동, 욕구를 적절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아는 원초와 이들의 집행자, 봉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하게, 그리고 물론 초자도 그렇고 건강하게 발달되어져서 이들의 욕구를 잘 균형 있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성격 형성, 발달이 중요하다 했는데, 바로 이들 간의 불균형으로 바로 이들의 리비도가 그 추동, 충족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긴장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적응이다. 부적응적 성격이다. 성격 발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다음 챕터에서 볼 이상 심리에서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소개되겠죠. 자, 여기서도 뭐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아는 불균형으로 인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면 그 긴장이, 추동이 해결되지 못해서 생긴 긴장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무의식이니까 우리는 쉽게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불안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불안을 자아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방어 기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해결한다고 그래요. 방어 기제와 관련해서 요 이후에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뭐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방어 기제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그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 자기 기만이다, 아니면 뭐 변명이다, 자기 합리화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뒤에 이제 예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자아 방어 기제, 즉 방어를 걷어내고 자아를 강화함으로써, 그래서 이 자아가 지금 원초화하고 초자아, 즉 이드와 슈페고 사이의 쾌락 원리와 도덕 원리 사이의 그러한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아가 현실 원리에 맞게끔 그런 조절을 잘해서 그런 욕구 충족을 해서 불균형이 가능한 안 생기도록 하려면, 이 자아가 중간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원초의 봉사자 또는 뭐 집행자라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이 강해됐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 국가로 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의 장이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다, 아니면 뭐 어떤 법적인 상황에서 어떤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결정권자다 할 경우에 뭐 피고와 고소인이 있을 텐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그 사람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이 중간에 있는 사람 결정도 못하고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해서는 문제 해결 안 되겠죠. 그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바로 이 자아가 강하다. 달리하면 자아가 그 구강기 항문기를 통해서 잘 분화 발달, 그 이후에도 이제 발달이 지속되겠지만 잘 분화 발달되어서 강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건강하다가 하니까, 바로 이런 부적응인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 자아를 강화해서 바로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불안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 긴장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서 늘 이것에 의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끌려다닌다는 얘기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대로 고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그죠? 고착돼 있다는 얘기는 달리하면은 거기로부터 구속당해 있다, 끌려다닌다, 종속당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뭐 교재 없는데 프로이드가 한 얘기예요.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환자를 인간의 원래의 공경으로 되돌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원래의 공경, 달리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불안 또는 긴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전혀 없는, 불안이 전혀 없는, 문제가 전혀 없는, 다른 말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갈등이 전혀 없는, 욕구가 100%다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부적응적으로, 그죠? 과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자아가 겪는 불안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다 불안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뭐 다른 동물에게는 뭐 방어 기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뭐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경우에 건강한 사람도 부적응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어 기제는 누구나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삶이란 본능과 문화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본능, 초자, 이드와 슈퍼에고, 그죠? 사회화된 나의 모습이죠. 즉 문화, 슈퍼에고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다. 그걸 자아가 중간에서 중재하는데, 그 중재를 건강하게 잘 하느냐,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쓰느냐, 아니면 그 중재를 못해서 불균형이냐. 그래서 그 충족되지 않는 욕구 때문에 내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고착되어 끌려가느냐. 그래서 자아는 중재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죠? 거기에서 끌려다니면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도 너무나 미성숙하고 왜곡된 방어 기제를 쓰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에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고 부적응적이고 성격이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프로이드 이론 평가입니다. 생애 초기에 지나친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거기에서 나의 자아를 구성하는 뭐 에고, 슈페고까지 다 분화 발달되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4살, 5살 이전에 그 경험이 나머지 생애를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애 초기의 경험이 너무 지나친 강조를 했다. 우리는 뭐 7, 80년, 90년, 100년 뭐 그죠? 길게는 그만큼 사는 동안 그 나머지 기간 동안도 늘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도외시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비판이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성충동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동기나 목표들을 강구했다. 이 다른 동기와 목표하면 우리 앞에서 동기, 정서와 동기 배울 때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 있었죠. 최하위가 생리적 욕구, 그다음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째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있었는데, 바로 성충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 단계, 그죠? 생리적 욕구 거기에 해당하죠.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머지 욕구들 자존감이라든지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강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서 정서 동기, 정서 동기는 아주 밀접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그때 여러 번 강조했었고, 동기 이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발달이었고,
발달 이후에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챕터 성격이고, 이 성격 챕터 지나면 이상 심리, 소위 뭐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을 배워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뭐 우리는 정서라는 것은 없을 수 없다. 그 정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과 직결된다. 동기예요. 근데 이런 동기가 태어나서부터 쭉 한평생 사는 동안 각각의 시기마다,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그 동기가 상이하죠. 그죠? 그 메슬로 예를 보더라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뭐 소속 욕구 쭉쭉쭉 있는 것처럼 발달 단계마다 동기가 상이하다. 그러한 동기, 즉 욕구가 잘 해결되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부적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로 건강한 성격 발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단계마다 잘 그러한 욕구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달리하면 적응이 잘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뭐 발달상의 문제, 그리고 바로 성격이 건강하지 못한 성격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앞에 동기, 발달, 성격 이후에 이상심리 다 오버랩 중첩되어지는 내용들이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프로이드의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을 얘기하는데 동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죠? 앞서 성격에 대한 개념 정의도 보면은 동기의 개념 정의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여기서도 성충동 이외에 다른 동기 목표를 강구했다 하면서 이제 메슬로 얘기하는 것도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후에 보면은 또 이 메슬로우가 성격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미 봤던 메슬로우의 동기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살펴볼 이상심리, 소위 정신질환과 관련된 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달려면 발달하는 중에, 또는 발달 단계라고 구분을 하자면 그 단계들마다 우리는 욕구가 있다. 동기,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충족되어져서 우리의 동기가 해결되지면, 즉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지면은 건강하게 발달하고 바로 성격이 건강하게 형성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부적응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성격, 그리고 이상심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치료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 이론의 평가 다시 한번요. 세 번째 보시면 경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과학 이론으로 자격 요건을 못 갖춘다. 이 경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러한 개념들, 그런 발달 단계들을 어떻게 우리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과학이 되려면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 관찰 측정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반복 가능하고, 그리고 검증 테스트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러한 소개하는 이러한 이론, 그 이론들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구성 개념, 즉 이렇게 뭐 김시연이라는 그리고 뭐 여기 보이는 책, 뭐 노트북 이런 것처럼 그 대상이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우리 인간이 모여 사는 중에서 이렇게 약속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실제로서의 개념, 달리 얘기하자면은 우리 언어로 추상적인 언어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 개념, 그걸 구성 개념이라는데, 구성 개념은 제가 이 성격 이 챕터 처음 시작할 때 성격이란 이론에 대해서 가지각색이다, 다양하다 얘기를 하면서 구성 개념이라는 것을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구성 개념들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구성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검증이 불가능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갖춰야 될 것, 검증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들이 불가능하니까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현상의 사후 설명에는 강하지만, 자, 우리 앞서 실험적 연구와 비실험적 연구를 크게 나눌 때, 비실험적 연구에는 사례 연구, 관찰 연구, 조사 연구 이런 것도 있었죠. 상관 연구. 그것들은 어때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최대한 알 수 있는 것이 상관관계고, 달리 얘기하면 기술, 디스크립션, 묘사하는 연구다 했었어요. 근데 실험 연구는 어때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통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집단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누고 거기에서 독립변인, 족속변인을 구별하고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것은 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 가외변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블라인드 맹금법이라 해서 맹금법이 아니라 뭡니까? 은폐기법이라 해서 그런 가외 변인도 통제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바로 소위 과학, 즉 과학이라는 것이 하려고 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그런 실험법이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미래 일어날 일보다는 일을 발생시키는 거죠. 사건을 발생시켜서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적 설명인데 지금 프로이드 이런 설명들은 바로 그러한 실험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앞서 봤던 비실험적 연구법에 크게 나누자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 즉 비실험적 연구법은 사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묘사 기술이지 그것이 정말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그런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과학적 추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언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표본 집단이 주로 빅토리아 시대의 중상류층 여성들이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중상류층 여성은 물론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말 그대로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이상 증상 대표적으로 히스테리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 뭐 사후 설명이 됐지만 어쨌든 연구되었기 때문에 그 표본이 일반화하기 힘들죠. 우리 모집단 표본이 있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만들 때 이 표본은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 하는데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표본에서 밝혀진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배웠었죠. 바로 여기서는 표본 집단이 이러한 사람들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된 내용들을 그죠? 일반화시키기 힘들죠. 그래서 보편성이 회의적이다. 즉 보편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다음 이론하기 전에 앞서 제가 이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어 기제는 뭐 누구나 다 사용한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라는 하나의 또 증거로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성격 차트에서는 안 나오지만 뇌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3장에서 다뤘었죠. 3장에 보면은 97쪽에 3장 97쪽에 글상자 3-1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글상자 3-1, 3-2, 3-3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뭐 읽어보는 봤을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자방어 기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3-1 뭐 길진 않아요. 크게 길진 않으니까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읽어보냐면은 누구에게나 자방어 기제라는 것은 다 있다. 다 그런 것들을 뭐 사용한다. 그것들이 미숙하거나 그죠? 왜곡되었을 때, 과장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자, 글상자 3-1 가장 흔한 거짓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물로 다스려지지 않는 심각한 뇌전증, 즉 간질을 과거에는 뇌량을 절단하는 신경외과술로 치료하곤 했다. 뇌량은 좌우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커다란 축삭 다발이다. 이렇게 뇌량을 절단하고 나면 뇌전증의 빈도와 정도가 매우 경감되어 약물 치료 효과도 좋아진다. 뇌량이 절단된 뇌를 분리뇌라고 한다. 분리뇌는 좌우 방구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 각 방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전혀 알 수 없다. 분리뇌 환자에게 왼쪽 뇌에는 닭발을 보여주고 오른쪽 뇌에는 눈사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닭발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물건 중에 당신이 본 것과 관계 있는 물건을
왼손으로 집어보세요. 그 환자는 눈삽을 집었다. 왼손은 오른쪽 뇌의 통제를 받는다. 왜 눈삽을 골랐습니까? 닭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니까요. 오른쪽 뇌에 들어온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왼쪽 뇌가 일어난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꾸민 것이다. 자, 이 경우에는 뭐 흔한 경우가 아닌 그죠? 그 뇌량이 잘려서 소위 분리뇌 수술을 받은 경우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여러분이나 저처럼 저희 경우와는 이제 아주 과장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왼쪽 뇌에는 언어 기능이 있어서 자기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뇌에다가 눈사람을 보여주고 오른쪽 뇌에 지배를 받는 왼손, 즉 뇌와 우리 신체 간에는 서로 왼쪽 오른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왼쪽 신체 부분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뇌에 눈사람을 보여주고 왼손으로 본 것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보라니까 눈삽을 짓는데 그럼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물어보면은 오른쪽 뇌가 본 눈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모르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무엇이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왼쪽 뇌는 아까 닭발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면은 닭발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이 본 것에 해당한 것을 왼손으로 집어보라 하면은 왼손을 지배하는 오른쪽 뇌에 보여준 의식하지 못하지만 보여준 눈사람과 관련된 눈삽을 짚는단 말이에요. 그럼 눈삽을 집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눈삽을 집었는데 그럼 눈삽은 왜 집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닭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삽을 집었대요. 뭐요? 오른쪽 뇌가 한 것을 왼쪽 뇌가 전혀 모르죠. 즉 언어적으로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왼쪽 뇌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분리뇌 수술을 받은 환자라서 이러한 현상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 뇌 왼쪽 뇌 사이에는 100%그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른쪽 뇌에 있던 정보가 왼쪽 뇌로 전달되더라도 왼쪽 뇌는 오른쪽 뇌의 정보 중에 일부만을 그렇게 정보 처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뇌에 어느 중추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른쪽 뇌에서 일어날 일들을 왼쪽 뇌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상인에게도 분리뇌 환자와 같은 일종의 꾸며서 이해하기가 왼쪽 뇌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자기 기만, 자아 방어 기제, 자기 합리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꾸며서 이야기하기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예, 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우리 학기 초에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 봤죠. 그 끝자락에 그 유튜브를 만든 분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얘기하는 바로 동기라고 생각하고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상황에 맞게 꾸며진 지어낸 사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지금 딱 일치하는 내용이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분리된 환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뇌과학에서는 흔히들 말하길 좌뇌는 거짓말장이 뇌라고 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자아, 에고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든 모르든 하루에 많게는 200개까지의 거짓말을 듣는다고 한다. 나는 나 자신이 모르는 무엇을 속이고 있느냐.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자아 방어 기제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그런 부적응적인 성격, 뭐 치료의 대상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뭐 속성이다.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읽어본 겁니다. 자, 그다음 정신분석 이론,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 중에 또 다른 이론이 있어. 그것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도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 중에 하나인데 프로이드와는 다른 점이 있는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즉 프로이드는 초기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그 부분에 집중했었는데 이 에릭슨은 정신분석,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 중에
심리사회 이론이라 부르는 이것은 전생애 동안을 다 고려하는 거. 여기서 보다시피 유아기부터 노년기 65세 이상까지 전생애를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다. 성격이란 태어나고 성숙하며 죽을 때까지 일생에 걸쳐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생애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슨은 자아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어. 물론 프로이드도 아까 자아의 역할을 강조했어. 그래서 자아를 강화시키고 자아가 그런 중재 역할을 잘 하게끔 하는 것이 그런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도 자아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아 플러스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 전생애 동안에. 자, 사회 역할. 그러면 프로이드는 사회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 물론 문장상으로 책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프로이드는 사회 역할 뭡니까? 바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동안에 구강기, 항문기 동안은 1차 양육자죠. 주로 대부분 엄마가 그 역할 담당하죠. 그리고 남근기 가서는 그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런 아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발달 단계 언급했었어. 바로 작은 사회죠. 엄마라는 사회, 엄마와 나라는 관계 속의 사회, 그리고 나와 양부모 사이의 관계 속의 사회. 거기서도 어떤 사회적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것은 결국 엄마 아빠가 속한 더 큰 그 사회, 즉 시대와 문화라는 그 사회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기에게 또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이드의 그러한 발달 단계 구강기부터 뭐 항문기 남근기에도 그런 사회라는 것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런 아기에게 영향을 주긴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역할을 더 강조하고 전생의 기간을 봤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분석 이론 통한 성격 발달의 경우에는 뭐 사회적 역할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기가 홀로만 그냥 태어나서 놔두면 홀로 자라는 거 아니죠. 결국은 엄마의 관계, 부모의 관계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고 결국 엄마, 부모도 홀로 자기만 그냥 오롯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속한 사회, 시대 문화를 뭐 대변한다 할까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존재고 그것이 아기와의 관계를 맺으니까 사회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걸 제가 첨언하는 것이고 에릭슨의 성격에 대한 이론, 심리사회 이론은 프로이드와 달리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아가 그죠? 그런 봉사자 또는 뭐 집행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전생애 동안에 그러한 발달 단계 속에서 유아와 각 단계의 그런 각 단계에서 그런 사회적 역할 속에서의 어떤 그 동기, 욕구 충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성격 발달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중에 첫 번째 심리사회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심리사회 위기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심리사회적 갈등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심리사회적 갈등을 심리사회적 위기, 심리사회적 과제, 심리사회적 기회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여기서 기회고 갈등이고 위기를 하냐면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여기에 보면은 신뢰대 불신, 자율대 수치, 주도성 죄책감, 근면 열등감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자아, 그죠? 자아가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바로 뭐뭐 대 뭐뭐, 뭐뭐 대 뭐뭐, 뭐뭐 대 뭐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각 단계들마다 해결해야 될 욕구, 달리하면은 동기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성격 발달에 있어서는 건강하게 성격 발달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어떤 기회 갈등 그렇게 봐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동기가 가까이 발달된 발달 단계마다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가 성격 발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기 발달 성격 그리고
이후에 이상심리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자고 했는데 바로 이 심리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이 각 발달 단계마다 동기, 즉 욕구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적응적으로 해결되어지면 신뢰를 형성하고 자아의 특성은 희망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불신하게 되어지고 또 자아의 특성은 희망이 아닌 뭐 여기서는 언급 안 됐습니다만 뭐 좌절이랄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리사회적 위기, 심리사회적 갈등, 위기란 전환점이다. 즉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조금 전에 봤듯이 신뢰냐, 그로 인해서 다음에 또 자율로 이어지느냐, 주도성으로 이어지느냐, 근면성으로 이어지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한편 매우 취약하다. 그런 동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 불신. 그래 불신이 되어지면 다음에는 자율로 가기보다는 수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앞서 발달할 때 발달의 특징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뭐 양육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적응이 잘 일어나면 즉 유아의 욕구가 잘 해결되어지면은 신뢰가 되어지고 자아의 특성은 희망이라는 특성을 지니면서 다음 단계 아동기로 갔을 때는 자율성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어지고 자아의 특성은 의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주도 이렇게 갈 확률이 많다는 건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불신이 되어지고 다음 단계에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면은 자율로 해서 또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각 단계마다 그런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위기가 되어지고 그 과제 즉 욕구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달리 얘기하면은 부적응이 되어지면은 이쪽 방향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연속적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또 취약하다. 그래서 전환점이고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위기이지만 동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야. 뭐가 결정적이냐? 여기서 신뢰냐 아니냐가 다음에 자율이냐 수치냐 여기 영향을 주지만 또 여기 설사 신뢰가 아닌 불신이냐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자율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주도성으로 또 주도성이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사회적 역할 관련된 그러한 부적응으로 열등감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결정적으로 각 시기마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등의 성공적인 타협 적응적 특성과 덜 적응적 특성을 모두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되 다만 적응적 특성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전에 여기 다 뭐뭐 대 뭐뭐 뭐뭐 대 뭐뭐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여기서 유아기 때 신뢰 100% 불신 전혀 없음 그 각 발달 단계를 심리적 갈등이라고 했는데 뭐 위기, 과제, 뭐 기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성공적 타협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유아기는 100% 신뢰, 불신은 전혀 없고 그 다음 단계는 자율 100%, 수치는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어느 한쪽을 다 뭐 완성이라 할까요? 그리고 반대되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발달이 뭐 정상적이고 건강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지금 얘기하려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 인간나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든지 어느 한쪽이 온전히 다 완전하게 어떠한 특성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그건 존재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어, 빛과 어둠을 얘기를 할 때 온전히 빛만 있다 하면은 빛은 더 이상 빛이 될 수 없죠. 어둠이 있어야지만 그 빛이 존재하는 거고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재할 수 있게끔 서로가 그 뭐 상생한다 할까요? 그런 것처럼 온전히 그냥 선만 존재하고 악은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것은 뭐 좀그 상상 속에서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신뢰 대 불신을 하고는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376쪽에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성공적인 타협은 적응적 특성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응적 특성과 덜 적응적 특성을 모두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되 다만 적응적 특성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하게 보이는 특성을 너무 많이 갖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뭐 빛과 어둠 얘기를 했고 뭐 선악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경우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뭐 영웅시하는 그러한 모델로 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부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죠?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많은 것이 지금 에릭슨이 생각하기에 유아기에는 적응적인 그런 발달, 성격 발달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요. 자, 이는 마치 세상을 반쪽만 보는 것과 같다.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위험과 불안을 예상하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고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뭐 불안 그 프로이드의 그런 부적응 치료와 관련해서 에고가 불안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 방어 기제를 쓴다고 했는데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도 건강한 경우에도 자아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것을 뇌 과학과 관련해서 읽어봤었는데 그 얘기는 곧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겪고 누구나 다 부적응적인 측면이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할 때 그것이 치료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안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전혀 없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이렇게 되려면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시면 해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뭐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우리 심리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뭐 빛과 어둠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다 그죠? 양자가 다 있다. 그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좀 전에 읽던 부분, 믿을 수 없는 위험과 불안을 예상하는 것도 환경에 적응하고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부적응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통합하되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획득하면 그 사람은 갈등과 관련되는 미래 사건에 대해 긍정적 정향성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반응적인 양육을 받으면 세상이 특히 관계가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 즉 신뢰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불신보다 신뢰가 우세하면 희망, 다시 말해 세상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자신의 자율성, 즉 다음 단계가 자율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초기 아동기 단계가 바로 자율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나갈 수 있게 된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신뢰가 다음 단계로 연속적으로 그래서 자율로 그리고 자율이 다음엔 주도성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이렇게 발달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선 챕터 지금 성격이 아닌 앞선 발달장에서 발달 성격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읽은 문장이 그러한 내용도 같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부정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하되 이건 제가 좀 전에 읽은 것이죠. 통합하되 최소한으로 통합하되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획득하면 그 사람은 갈등과 관련되는 미래 사건에 대해 긍정적 정향성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동료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안전애착 유형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안전애착 유형도 지금 동기 그리고 뭐 발달, 성격, 그리고 이상심리 그 큰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고 물론 안전애착 유형은 우리 발달에서 살펴봤는데 안전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 유아가 엄마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회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1차 양육자 엄마가 되겠지만 엄마라는 것이 세이프티 베이스 즉 안전지대가 되어져서 그 더 넓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넓은 다음 단계 더 큰 사회로 나아가서 적응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제가 비유적으로 베이스 캠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이
그때는 안전애착, 즉 애착의 발달과 관련해서 살펴봤지만 바로 그 안전애착, 즉 애착의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즉 적응적으로 일어나서 유아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고착이 아닌, 그죠? 그 건강하게 충족되어지면은 그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이프티 베이스가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뭐 유아기 때는 신뢰라 얘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자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연속적, 누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다음 에릭슨의 부적응 개념. 발달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과업이 이제 위기, 뭐 아까 기회, 뭐 갈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욕구 충족이죠. 이루지 못하고 위기에 빠질 때 부적응이 발생한다. 그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즉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잘 그런 적응이 일어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또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뭐 더 큰 사회, 직장이 될 테고, 그죠? 그 점점 넓은 사회 내에서 내가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뭐 양육자와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이제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면은 우리는 부적응이다. 즉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적응 성격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부적응이라 생각하고 그 부적응은 치료의 대상이 되어진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상심리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런 치료를 살펴보는 거죠. 자, 에릭슨 이론의 평가. 전생애를 통해 성격 발달이 형성된다. 전생애를 다뤘다라는 거, 아까 프로이드와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에릭슨도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적 입장이긴 하지만, 그죠? 에릭슨은 전생애를 살펴봤고 바로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는지, 즉 형성되어지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자라고 제가 지금 거듭 아까 강조했던 거요.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 처음에 에릭슨의 그런 심리 사회 이론이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분석 이론과 차이가 있는 것이, 그죠? 자아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 했으니까 그 얘기가 반복되고요. 자아를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얘기고요. 강조하여 자아심리학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